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수습할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교수를 영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 혁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혁신, 사전적 의미로는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원래 뜻은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혁자를 쓰는 거죠. 여나 야나 정당사의 혁신위원회, 쇄신위원회, 비대위원회 이런 것들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걸핏하면 혁신인데 이렇게 자주 가죽을 벗겨내면 더 이상 벗겨낼 가죽이 남아 있을까요? 민심을 애써서 외면한 채 선거를 치르고서는 또 혁신위원회 구성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박혜자 전 국회의원,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박혜자 의원님 정치본색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예, 지금 광주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광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침에 새벽 6시 하하하. 예,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기차 타고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19대 국회의원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뒤로는 지역에서 쭉 계셨나요? 아니요. 제가 국가 그 교육의 책임을 맡아서 대구에 있는 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을 또 3년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당분간은 이제 광주에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치본색에서 지역 정치는 어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니까 그런 얘기도 들려주십시오.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 뭐 한가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주말에 예. 순천을 다녀왔어요. 전라남도. 지금 순천만 국제정원 정원 예, 박람회가 그렇죠. 열리고 네.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끝날 거예요. 이걸 좀 진작 갔다 올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근사하게 잘 아름다웠습니까? 꾸며놨어요. 그냥 뭐 각 나라별 정원도 있고요.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이번 주에 끝나니까 시간 되면 꼭 예.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규모도 규모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800만 명 유치가 목표였는데 지금 9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의 비결이 그렇게 섬기는 분들의 주인의식,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을 받았고, 특히 이제 그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순천만 갈대숲이 있거든요. 원래 갈대숲이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야, 그날 또 토요일 날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에 갈대숲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갈대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아서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강추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본색 댓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그 혁신위원장 그동안 상당히 좀 난항을 겪었지요. 여러 사람 접촉했는데 다들 고사했다고 하고요. 선거 끝나고 좀 수습을 하려고 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이름이 나오다가 오늘 인요한 교수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특별규화자 1호 인요한 교수님은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으며 한국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온 가문의 사람입니다. 구한말 이후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구호, 교육 봉사를 이어온 린턴가의 자손으로 한국에 대한 오랜 봉사와 헌신으로 보수, 진보 정부를 망라해 많은 훈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인요한 교수 이제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거의 예능인급으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요. 정일환 교수 혹시 인요한 교수 만나본 적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 사회 활동을 통해서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력, 뭐 앞서도 지금 김기현 대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에서 태어나셔서 고향은 순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오시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사회복지학 대학원을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정치활동 이력을 보면 국민대통합위원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죠. 인수위 시절에 어떤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도 활동하시고 계속 그동안 정치권의 영입 인물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혁신위원장으로 인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혁신위원장 발표하기 전에 서대문 출마설도 나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아마 서대문 갑, 예. 현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그 지역구죠. 민주당은 이제 우상호 의원이 거기 지역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실상 내년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터라서 사실은 이제 비어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 내 여러 후보들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아마 입당 후에 출마를 하게 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수진 이제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인데 지금 세브란스 간호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출신 간의 여야 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많겠지만 유진별 선교사 그 가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는데 전주에서 태어났고 순천에서 자랐는데 전라도 사투리도 아주 구수하게 잘 씁니다. 5.18 때는 그 통역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평소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뒤로 행보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북한 돕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가을이님, 인요한 교수님 실망입니다.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이 윤 대통령이 북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았을 텐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글쎄요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혁신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가 우선 과제겠습니다만 박혜자 의원님은 혹시 인요한 교수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예, 저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만 알고 계신 분인데요. 저는 뭐 그분이 뭐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던 것이 내가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2006년에 내놓은 책이 내 고향은 전라도 또 내용어는 한국인이다. 이런 종류의 이제 책도 내셨고 그래서 전라도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표현하셔서 지역 차별이나 철폐 이런 쪽에는 상당한 일가견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 분야는 그야말로 정말 대단하게 프로페셔널한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지금의 대립구도 이 속에서 정말 이분이 잘 적응을 하고 정말 혁신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그 걱정이 더 앞섭니다. 혹여 이분이 정치에 들어와서 상처만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떻게 발탁이 됐을까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가깝다. 그쪽 추천일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영 교수.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좀 인연이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보니까 이제 인유한 교수님이 앞서서 강의를 하면서 좀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접촉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여권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반적인 여권의 혁신의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즉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패한 다음에 17일 날 만찬을 했는데 누구랑 만찬을 했냐? 김기현 국민의당 당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새로 선임된 지도부, 그 다음에 김한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진짜 반성을 하지 않는 혁신의 의지가 없는 김기현 대표를 놓고 반성을 얘기하면 누가 믿겠으며, 제1야당 대표 안 만나고 본인이 임명한 김한길 위원장하고 만나서 국민통합을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인유한 교수님 개인의 어떤 품성이나 이런 거고 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서 또 김기현 대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혁신위원장을 인선을 해서 혁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출발부터 좀 삐그덕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혁신위가 혁신의 성과를 내려면 정권을 사실 부여해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아침에 정권을 부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일단 여당에서 손을 떼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민감한 총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유한 위원장이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 이미지가 좋은 인물만으로 있는 혁신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순천에서 쭉 자랐는데 지금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김한길 통합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불편한 혁신, 제대로 된 혁신을 하려고 했으면 하태경 카드도 가능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좀 간단치 않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인유한 교수가 얼마 전에 또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랑 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또 뭐 이런저런 대담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방향성, 어떤 의도를 가지고 된 카드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인유한 씨 뒤에 김한길 위원장이 있다 혹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뭐 그게 뭐 100%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국민통합위원회랑 얼마 전에도 계속 뭐 활동도 같이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주류나 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이나 뭐 대통령의 멘토라고 여겨지는 김한길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쓴소리나 불편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카드냐. 근데 만약에 그걸 하고 싶었으면 하태경 카드나 뭐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아닌 걸로 봐서는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켜보기로 하고 뒤에 김한길 위원장이 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국민통합,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 그때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사실 인유한 교수님 하면 국민통합, 지역통합, 갈등 해소 이런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뭐 사실 호남 사투리 팍 쓰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의 삶의 궤적을 놓고 보면은 통합과 관련 있는 행보, 그 다음에 봉사와 희생, 뭐 이런 것들이 이분의 키워드니까. 그렇다면 지금 특히나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칭찬하는 기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국민통합이. 지난번 당대표 불러놓고 그다음에 내각 불러놓고 했던 만찬에서 그랬잖아요. 국민통합의 아젠다를 좀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왜 당과 내각이 안 쓰느냐, 좀 써라.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 부분 김한길 대표와 김한길 위원장 가깝다는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이제 뭘 하느냐가 자자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혁신 얘기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솔개를 비유합니다. 솔개가 이제 70년을 사는 장수조류인데 꽤 오래 살죠. 그런데 솔개가 이제 40년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말하자면 정체성 관련된 그 상황에 직면합니다. 더 이상 날 수가 없고 사냥도 할 수 없게 되는 40년에 오면 본인이 6개월간 다 불이 떼어내고 하는 극고의 그냥 자기 혁신을 거쳐가지고 본인이 아니고 그 솔개가 본인이 아니죠. 그 본조가 그렇게 해서 솔개가 30년을 더 살고 아. 맹금류로서의 그 위상을 계속 가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6개월 동안 아주 그 험한 바위 틈 이런 데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살을 벗겨내고 부리도 벗겨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다만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지난번 약속을 지키긴 했네요. 왜냐하면 월요일쯤에 발표할 거라 혁신위원장 했는데 더 이상 실기 안 한 거는 저는 그나마 조금 잘한 걸로 봐요. 근데 이제 과연 저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제가 지점은 뭐냐면은 그럼 이분을 갖다 놓는 과정에서 모시는 과정에서 그럼 당에 여러 가지 역동성 있는 에너지와 토론들이 있었느냐. 이게 혹시라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분을 갖다 놓으면서 그냥 우리 이제 그 다시 혁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 터닝 포인트만 뭐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권한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한과 기구에 대한 성격 얘기하는데 저는 간단해요. 여기에서 결정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고만 해라. 당 지도부에 보고만 해. 그건 자문이잖아요. 자문위하고 혁신이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혁신이가 힘을 가지려면은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박정아 대변인의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천, 인재 영입 이런 거는 혁신과 조금 좀 궤를 달리할 수 있는 각각의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지점들, 요 세 가지에 대한 지점들을 얼만큼 그럼 혁신위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하느냐, 그걸 조율하느냐, 인 위원장이 이걸 관철하느냐, 요게 저는 남은 과제인데 아마 뭐 하루 이틀 새에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사실 주목되는 부분인지 이분이 추천을 누구 했느냐는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인용한 혁신위원장 뭘 혁신을 해야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꽤 많습니다. 일단 의료인이고 또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행보를 해왔고 북한 돕는 일 많이 하셨는데 정치권으로 들어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근본적인 걱정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정일환 교수,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떠나서 추천하는 과정을 보니 김한길 위원장이더라.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도왔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번 선거 패배가 보여준 민심이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그런 것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 혁신을 해야 될 방향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가? 여기에서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천하람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도 저는 뭐 김한길 위원장의 추천이라는 얘기가 갖는 함의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민심 위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인요한 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사람들 중심에서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를 건의하고 또 당과 대통령실 간의 어떤 수직적 관계의 정리,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저는 뭐 인요한 교수의 인선 자체는 대중성이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거론되던 뭐 정운찬, 또 누굽니까? 뭐 김병준, 또 뭐 당내에서는 하태경, 또 윤희숙, 이런 사람보다는 저는 파격적인 인선이라고 봐요. 근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게, 혁신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냐에 봤을 때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왜? 당내에서조차 혁신이 꾸린들 뭐하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힘들 거다. 자, 김기현 대표 2기 체제에서 2기 체제가 얼마나 오래 갈까? 그 안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혁신위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조차 대단히 협소하다. 이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전망이 지금 팽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뚫고 과연 인요한 위원장이 이것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 이걸 좀 민주당과 비교해서 얘기하면요. 잘해야 김은경 혁신위의 전철이나 밟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박혜정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 언론에서 다 지금 김기현 대표 이기 체제다. 저는 왜 이기 체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임명직 몇 사람 바꿔놓고 사실은 이기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정확한 표현은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과 이후로 뭐가 달라졌냐.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가 분수 0이고 그 이전과 비포애프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의 의중 그리고 대통령이 눈치를 살피는 국민의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느냐. 그래서 당정 관계를 제대로 정말 수평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여전히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게 되느냐, 또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보면 살피고 있는데, 그 속에서 대통령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좀 대화가 된다, 이제 그런 시중에 얘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그 루트를 통해서 대화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해보면서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있는 위원장이냐, 당이 되는 거냐,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정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나쁘게 보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사하고 좀 달라서 할 말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도 저는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장 저는 불만스러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모든 걸 결단하신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먼저. 지난번 교육 문제 같은 것도 또 의대 정원 확대 문제 같은 것도 먼저 대통령이 어떤 거든지 결론을 먼저 내리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 또 혹은 내각에서 이러저러한 걸 이제 맞춰가는 이런 수순이기 때문에 순서가 지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단으로 포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든가 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말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지점에서 혁신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시청자들 반응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지니맘님. 인요한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국힘당 가서 무슨 혁신을 하겠습니까? 오란씨님, 윤 대통령에게 충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면 이미지 상실할 겁니다. 수레국화님,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의료 민영화 조용히 의사나 하시지 무슨 욕심을 부리십니까? 아버지를 욕되게 하네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반응만 소개하면 또 오해할 것 같은데, 양산촌놈님, 누구를 앉혀도 결과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국면을 벗어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레몬님, 바지 사장이 옷 갈아입는다고 사장이 되지는 않지요. 부산이대희님, 혁신위원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한가요? 당 내에서 안 먹히면 그것도 바지에 불과합니다. 이은주님, 속담부터 하는 것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산 땡땡이다님, 인요한 스타크래프트 선수 아닌가? 예, 도토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는 임요환이고요. 인요환 교수는 다른 분입니다. 자, 전현 교수. 네.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던 지금 국민의힘이 예전에도 비대위 혁신이 많이 꾸렸는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약간 선거 앞두고 쇼를 했다라는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깔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선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했었느냐,
호남 가서 광주 5.18 관련해서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언론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이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도 의심했어요.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선거 때 실컷 표 얻은 것처럼 그러더니 지방선거 때 5.18 관련한 망언 있는 사람들 공천 줬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뇨한 위원장 지금 모셔다가 분명히 뭐 호남 관련한 행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또 호남 출신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호남에 대한 구애일 수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들에 대한 구애 작전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 앞두고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공천 제도를 바꾸든가 아니면 5.18이라든가 국민통합에 관련한 부분을 의원총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바뀌지 않는 룰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 있는 대표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으로서 과연 바뀔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만나는 것부터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보수가 안 뭉쳐서 문제인 게 아니라 보수가 아닌 극으로 지금 이 정권이 가고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릴지 그 부분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혁신위원회가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뭐 그건 기한을 두게끔 이제 조율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없죠. 아직 뭐 기한은 없죠. 한 달을 할지 뭐 45일을 할지 뭐 이건 뭐 아마 근데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뭐 12월 말까지로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공천에는 관여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박정아 선임 대변 수석 대변인이 개인적인 자기 사견을 전제로 그런 부분은 좀 별도 트랙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천에 혁신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뭘 혁신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천은 이제 말하자면은 시스템으로 맡긴다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공천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저는 당원 당규 같은 경우도 손 봐야 된다고 봐요. 많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그러니까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가장 성공했던 비대위로 보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가자마자 당명 바꾸는 것과 별개로 뭘 했냐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들어왔잖아요. 말하자면 보수정당이 좌클릭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거고 그러면서 그렇게 혁신을 강도 높게 하니까 2012년 총선에서 지리멸렬할 거라 예상을 뒤엎고 152석을 얻어 과반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천을 지금 얘기 꺼내기 민감하다면은 당원 당규, 당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어디까지 할 건지 저는 혁신위의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서 당을 이끌고 장악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의 정체성과 이 당이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조금 약간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이뇨한 위원장이 손을 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말하자면 여파가 공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을 먼저 꺼내기보다는 당의 정체성과 당의 색깔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중도까지 확대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천은 좀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별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혁신위를 왜 세웁니까? 용산이 다 하는데. 박혜자 의원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부터 선출될 때 보면 경쟁자들 다 쳐냈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다 제거하고 김기현 딱 꽂아놨는데 이번에도 김태우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꽂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졌는데 그 부분을 가리고 아무리 혁신을 얘기한들 무슨 혁신이 되겠느냐. 그게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시켜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고 임명직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또 임명한 혁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임명식으로 가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국민들에게 마음에 닿겠느냐.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제가 우려했던 것이 정말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상처받지 않을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본인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이 지점에서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 때문에 정말 염려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용산이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이 문제로 다 귀결될 겁니다.
문제는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에 참패했어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뭘 혁신할 것인가?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건 아무리 해봐야 공허한 것이 되지요. 인용환 교수가 그동안에 했던 일 가운데 북한을 돕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본인이 아주 공을 지금 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앰뷸런스 거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앰뷸런스에는 그 내부가 너무 좁고 뭐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위급한 상황에서 앰뷸런스 안에서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의료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용환 교수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앰뷸런스 고치는 거 찬성입니다. 그렇게 바꿔가지고 위험한 사람들 고쳐야죠. 인용환 교수가 앰뷸런스 문제에 특히 천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친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앰뷸런스만 있었어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없어서 돌아가셨고 앰뷸런스를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많이 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마 이분이 차를 개조해서 앰뷸런스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면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 본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가 혁신위원장 된 김에 앰뷸런스 문제 하나만 해결하고 와도 좋지.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그건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용산을 혁신을 해야지 지금 다른 데를 혁신하면 혁신이 진짜 혁신이냐? 용산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혁신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라는 게 빤하죠. 당내에다 딱 묶고는 당내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 혁신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요한 위원장이요 이제 내정이 됐고 이제 발표까지 했으니까 성공하는 방법은 있어요. 당헌 당규 개정 이런데 디테일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큰 부분만 가닥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혁신 활동이라는 게 길어봐야 12월 중순까지만 하면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땐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지금 국정 운영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법은 당의 혁신위원장이 용산에다가 대통령이셔도 얘기할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자, 그러면 뭘 얘기했냐면 정부 여당의 역할, 소위 당과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를 청산해라 라는 그런 정도의 소위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결국 내년 총선은 당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 공천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정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위원장이 그 이야기 하는 순간 혁신위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그날부로 아마 날아갈 거예요. 혁신위원장직에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공천도 자 12월 공천 총선 이제 공천 투표로 전환하면 공관이라는 게 구성됩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혁신위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공천 방향을 저는 제시하는 걸 거라고 보는 건데 이를테면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또는 김기현 대표의 뭐 수도권 출마론 이런 것들을 던져줌으로 해서 당에 뭔가 물꼬를 터주고 하는 정도가 그나마 인요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 또한 언감생심이다. 왜? 기본적으로 이런 국민의힘에서 지금 요구받고 있는 혁신의 기본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김기현 체제와 윤석열 정부의 깊은 어떤 성찰이 시작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김기현 체제를 좀 더 연장할까? 면피용으로 혁신위를 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을 갈 때 히딩크 감독의 역할이 컸지요. 히딩크 감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눈만 푸른색이지 한국 사람인데 과연 히딩크처럼 국민의힘을 멋지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치권에서 이제 좀 뭔가 변화가 많이 있었던 날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정부 여당을 향해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했던 것이 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민생회담을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는데요.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지요. 김기현 대표가 어제 여야 대표 민생회담 제의했던 내용을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시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시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민생협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하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내각은 총사퇴해야 된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절박합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그리고 한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정책의 권위, 행정의 권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예,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있던 일은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좀 따로 떼어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답을 하지 않았고 다만 회의가 끝난 뒤에 민주당의 권칠성 대변인이 역제안을 했습니다. 셋이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전희영 교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안 찾아갔잖아요. 뭐 구속될까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선거 끝나고 어차피 이렇게 한번 만나고 민생회담 하자고 그럴 요량이었으면 그때 한 번쯤은 들여다봤어야죠. 단식 현장에 안 간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조롱과 비아냥, 이거는 뭐 애들끼리도 하기 힘든 표현이 나왔습니다. 단식 뭐라고 했는지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너무 놀라서 관땡이라는 표현 썼었죠. 관종. 네, 이게 여당 대표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목숨 걸고 있는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쇼라고까지 진짜로 단식을 하고 있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대충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얼버무리듯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권친승 대변인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담을 제안한 것은 아마 대통령은 여당과 먼저 만나라고 계속 발뺌하고 김기현 대표는 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만날 걸 하니까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듯이 야당이 손 내밀 때 빨리 잡으셔야 비상 출구에서 출구를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독주, 독선을 정부가 계속하면 제가 보기에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그 부분도 언급을 할 건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독주, 독선, 마음대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담겨져 있거든요. 대통령이 민심을 잘 받들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던데 그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한 대목이 지금 야당의 제안을 빨리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이 자꾸 개혁하다가 요즘 쏙 들어갔어요. 아마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개혁할 수 없다라는 걸 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개혁을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라도 빨리 제안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혜정 의원께서는 네. 김기현 대표의 회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회담은 뭐 제의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여기서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각기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담을 김기현 대표하고 둘이 양자회담으로 만나는 것은 상당 부분 지금까지 그 윤정부의 그 민생 파탄의 책임을 사실은 나눠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저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 철학이랄까,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온 그 노선은 상당히 그 민생 중심, 현실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유능한 정치 이걸 지향하시는 그러한 그 철학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민생 회복과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유능한 정치를 위해서는 지금 예산 문제가 이제 오늘로 뭐 이번 주로 사실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대충 그 다음부터는 예산 전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국가 사실은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의 자치단체들마다 지금 예산 때문에 비명인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또 현실적인 그 과제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어떤 그 조건을 달아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실리적인 정치를 또 한편으로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 그 민생 파탄의 책임을 나눠지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정진환 교수, 그러니까 자꾸 변죽만 올리는 느낌이에요. 선거에 졌어요. 선거가 보여준 민심은 분명히 아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대표 민생회담도 그렇고 자꾸 가장 큰 책임과 가장 중요한 대통령은 뒤에 빠지고 변죽에서만 자꾸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본질적인 해법이 되겠느냐. 본질적 해법이 안 되죠. 근데 알면서도 저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대단히 이제 최고 권력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정치의 복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딱 계기로 해서 여야 대표 간의 민생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예전에는 대표회담 하자고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안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요, 저는 정치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장군 먹문식으로 받으면 말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안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쪽에 답이 나왔어요. 야, 둘이 만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3자가 만나는 당대표담으로 갑시다. 확대해서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김기현 대표 쪽에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합시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마치고 오면 자, 국정감사 27일 끝납니다. 그럼 31일쯤에 아마 시정연설 있을 거예요. 좀 전에 박혜자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안을 두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겁니다. 자, 그걸 계기로 인사하시고 우리가 만납시다. 3명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가서 대통령실에 가서 여당의 당대표가 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자,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저는 그런 역량도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 당대표당 쭉 받든 말든 던지는 식으로는 어떤 신뢰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여야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이런 하지 하책을 쓰고 있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박혜정 의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나면 누가 손해예요? 지금으로서는 답이 나와 있죠. 지금으로서는 대통령께서 전혀 그 국민의 그과 소통할 의지가 없다. 자칫 그렇게 그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아니 뭐 또 저렇게 다 만나자고 지금 하는데.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여론조사 예. 결과가. 그래서 그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난 궁금해요. 최수영 컨설턴트. 안 만나면 대통령이 손해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뭐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면 뭔가 물꼬를 타야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누가 먼저 말하자면 협치의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적극적인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오히려 저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좋은 지적하셨어요. 31일 날 시정연설할 때 국회의장 방에서 통상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티타임을 하는데 그게 정보 그런 공식적인 회담과 어떤 말하자면 의제를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말하자면 물꼬를 트는 일종의 문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31일을 저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쨌든 뭔가 좀 그 협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다른 의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그래요.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고, 뭐 카르텔도 청산하겠다고 했으면은 그걸 야당 협조 없이는 사실 또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대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좀 반영하면서 자기 정치도 해야 되겠고, 이런 말하자면 이해와 요구의 접점에서 정치를 풀어가는 게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저는 이번 시기는 매우 좋다. 31일 날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지난번처럼 티타임에도 불참하지 않고 거기서 일단 큰 의제와 큰 어떤 진전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느질 할 때도 바늘 코에 우리가 그 실을 끼워야 이제 이것이 진행되듯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지금은 윤 대통령도 과감하게 국정기조의 전환을 스탠스를 좀 할 게 있다 그러면 민생 속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정 소통을 하는 것 이전에 저는 야당과의 소통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흥동 장구경님이 저를 놀리셨는데 대통령이 무슨 손해예요? 나란 일에 관심도 없고 놀러만 다니는데. 백앵커님 순진하시네. 크크크. 전혜영 교수님, 제가 순진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16일부터 나온 거요? 네네, 예. 그거를 잘 우리가 보시면은 준비했어요. 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주십시오. 예. 자, 긍정평가 32.5%죠. 더 떨어졌습니다. 1.5%포인트 내렸죠?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 우리가 부정평가 64.1% 역대 최고치. 저 간극을 제가 자꾸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래퍼의 추이. 부정평가 64.1%라는 것은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대통령이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는 거고, 잘한다는 저렇게 계속 하락세예요. 이 추이가 계속되면 누가 손해냐는 거죠.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나마 협치의 노력을 보여주는 게 상징적인 대목인 거고요. 정당 지지율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2.5%고 국민의힘 잘 보십시오. 35.2%입니다. 여당 지지율이 더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면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청와대를 구심점으로 삼지 않는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이 대목에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저는 답이 뻔히 나왔다고 보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50% 이하로 나온 거거든요. 예. 이제 보수층에서도 이제 등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유리 지지율 사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기 의식을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32.5%가 무너져서 20% 내부로 나온다. 그럼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대통령이 민심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 시기이고, 더 이상 콘크리트 지지율이 아니다. 이건 유리 지지율이나
두부 지지율 상태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율이 49.1%였는데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매우 없었던 일이죠.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어느 여론조사든지 보면 수치는 달라도 추세는 거의 같아요. 선거 끝나고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10명에서 6명 이상이 부정평가를 내리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건 뭐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비판한다는 얘기인데 한 명이 어떻게 커버합니까? 매우 여론적인 불리하다는 얘기죠.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수도권의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하락세고 지금 이 여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경기에서는 우리가 근소하게 지고 서울에서는 그래 우리가 또 근소하게 이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무망한 일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금 사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지금 일주일 단위, 며칠 단위로 나타나는 그런 여론조사는 저는 날씨로 친다면 그건 일기예보에 불과한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후를 봐야 하는 거죠. 6개월 이런 날씨들이 쌓여서 6개월 이후에는 어떤 큰 기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뭐 폭풍의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좀 안정되어서 우리 기후가 조금 추세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좀 날씨가 고른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런 날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여기 날씨에 대한 대응책들을 세울 것이냐 이게 여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번 대통령께서 뭐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이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어쨌든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그게 국민의 실생활로 녹아들어가는 강도와 그런 빈도가 어느 정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신호가 있어서 여권의 어떤 대통령 특히나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거는 갤럽 조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1%포인트 차이로 비슷합니다. 중도가 28% 잡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민주당이 이뻐서 너희들을 징벌하는 게 아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야당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패할 뿐입니다. 선거에서는. 여당이 패한 거죠. 그럼 패했다면은 야당이 승리한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여당이 변하고 혁신의 길을 갈 것이고 국민에게 새롭게 변한다는 신호를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니까 저는 6개월 이후의 기후를 우리가 쭉 좀 그러니까 여권에 유리한 기후를 만들려면 지금의 이 날씨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질을 보고 본질에 접근해야죠.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죽을 벗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죽을 벗겨내는 것은 수술 아닙니까? 완전히 대수술, 혁신인 거죠.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할 때는 마취하고 끝나고 나면 또 꼬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죽 벗겨놓고 거기에 연고만 바르고 있으면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신우님, 이준석처럼 굳이 눈물을 쥐어짜는 기자회견 모습도 볼썽사납지만 처음으로 국민에게 반성한다며 국민이 옳다는 말을 김은혜 수석을 통해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모습에서는 실실 웃어가면서 반성은커녕 진정성조차 전혀 느낄 수 없는 대통령과 김은혜 수석의 모습은 그냥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모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명숙일김, 아까 혁신위원장 인요한 교수 관련해서 쓰신 글인데요. 똥을 하얀 천으로 덮는다고 냄새 안 나냐?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죠. 본질에 접근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겠죠. 명숙일김 신우님 두 분께 디어루시에서 제공하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환 교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야만이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뭐 국민은 무조건 옳다, 소위 말로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민심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민생과 소통을 중요시한다면 앞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도 만나고 또 국민들에게 진솔한 차원에서라도 참모들을 통해서 반성한다는 식의 얘기를 건넬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저는 척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은 늘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이 뭘 요구하는지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박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듣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하나의 마지노선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지율 30%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30% 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우려가 분명히 있어서 그동안에 이념 전쟁을 내세웠던 것도 사실은 자기끼리라도 최대한 뭉쳐서 30% 선은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사실은 일부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념에서 벗어나서 뭐 하겠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이 카르텔이라는 이제 말을 우리 사회에 요즘 굉장히 유행시키셨어요. 근데 이 카르텔은 없다는 게 아니라 카르텔도 우리가 물론 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카르텔은 그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치에 있어서도 카르텔이 있고 교육에 있어서도 카르텔이 있고 경제에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정치의 본질을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카르텔은 그 마이너한 부분이지 밑바닥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마이너한 부분이지 절대적으로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은 결국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냐. 요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그 본질을 사실은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본질을 보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 지점이 고쳐져야 사실은 진짜 혁신도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저도 국민의힘이 잘 혁신해서 정말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것은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이제 30% 선이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어떤 긴장감 내지 고민하실 거는 같아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그런 고민 제대로 본질을 보고 풀으셔야죠. 국민이 늘 옳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난번에 대통령이 반성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글을 올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3가지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당장 만나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만나라.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이든 날리면 인정해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국민들이 그렇게 들은 것을 잘못 들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잘못 들었다?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우깁니다. 그러면 국민이 늘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인정을 해야 이제 정말로 깨달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뭔가 본인한테 불리하면 이걸 가짜뉴스라고 해서 때려잡으려고 하고 본인한테 좀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제 이 여론조사 또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일면 기사가 여론조사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전희영 교수, 오늘 아침에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여론조사를 저는 진작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응답률을 10% 이상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건 좋은데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뭘 좀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성관이에 대해서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관이의 반발을 샀었잖아요. 갑자기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뜬금없이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저게 뭔가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근데 국민들이 이거 순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려잡고
선관위도 우리가 길들이겠다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얄팍한 수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정기조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걸 안 고치고서 자꾸 본인들에게 뭔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관위 건드리고 여론조사에 손대고 최근에는 또 왜 방통위에서 나서가지고 뭐 또 손을 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포털 손보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극우 정권이 아니라 무슨 파시스트 정권이라던가 이런 정권으로 전체주의로 가는 것 아닌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본질적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국정기조 쇄신과 더불어서 내각 총사퇴. 솔직히 내각 총사퇴는 웬만해서는 야당이 꺼내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 나온 말 하다. 자, 세수펑크 기재부, 맨날 야당하고 싸우는 법무부 한동훈, 이미 야당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행안부 이상민, 분노조절 장애라는 별명이 있고 있던 국토부 원희룡, 붕짜짜 국방부 장관 신원식, 친일 외교, 굴욕 외교에 서 있는 외교부, 하나라도 뭐 국민들에게 지금 신뢰를 얻고 있는 부처가 있습니까? 저는 내각 총사퇴 정말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나왔겠냐. 대통령이 좀 겸하게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다행히 이번에는 뭐 여론 왜곡 여론조사 퇴출시키겠다 방통위에서 나온 건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일종의 자정선언을 한 건데 이렇게 가기는 가야 되지요.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사실 오해 소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론조사 인용하고 할 때 사실 응답률 5% 미만, 3% 미만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제가 인용해야 되나 고민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5% 이상으로 하자 그랬는데 이제 협회에서는 이거 7% 이상으로 이제 가자.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그 통신사로부터 받은 뭐 안심번호라든가 아니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한 RDD 방식까지는 허용하되 우리가 기계가 돌리는 ARS 방식은 지양하자. 왜냐하면 ARS 방식은 과거에는 정치 고관여층 정도는 여기에 응답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응답 거의 안 해요. 그래서 ARS가 아무리 표본을 많이 해도 응답률이 5% 미만 떨어지는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더더군다나 이제 여론조사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이 됐습니다. 국민이 정치 현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 폴로 삼고 있는 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품질이 향상과 여론조사의 신뢰도 향상은 사실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와 맞물린 사안이고 이게 따로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의 자정노력 선언 그다음에 기준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여기에 협조하지 않을 회원사라고 가입하지 않는 ARS 기업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회원사 여기 가입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관 조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런 기관들의 말하자면 동참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난제로 남았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여론조사의 상품의 질 향상과 그 다음에 말하자면 신뢰도의 상승을 위해서 이런 자정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어떤 뭐 말하자면은 이제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어떤 형성과 그 다음에 업계의 좀 자정 노력의 그런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이 저는 뒷받침돼서 빨리 좀 착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 갖고도 이제 장난을 안 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10%포인트 이상 서로 막 다른 경우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한국 갤럽은 30% 나왔을 때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37%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여론조사 꽃 여기에서는 37.1 대 54.2 앞에 37.1이 국민의힘 54.2가 민주당인데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국민의힘 40, 민주당 39, 정반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이 자정선언을 했는데 이제 뭐 퇴출시키니 어쩌니 할 때 정말 자기 입맛에 맞는 건 살려두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잘라버리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박혜정 의원, 우리들이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아시다시피 이 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가 아주 난무하죠. 또 뭐 후보자 본인들이 또 뭐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뭐 또 만들어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진즉이 정치권에서 하나의 이제 개혁해야 될 이제 그런 의제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으면 해요.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도 난무하고 있고 또 그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인 그 신뢰도도 낮은 경우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 문제는 차제에서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또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여론조사 안심번호를 할 경우에 그 어르신들은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응답으로 하면 그냥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키패드 열어서 뭐 누르고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의 그 접근성이 또 제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뭐 거짓말하도록 뭐 부추기는 것도 아주 당연하게 뭐 전략처럼 자리 잡아 있는 것도 뭐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인환 교수, 여론조사 어디 걸 제일 많이 보십니까? 뭐 저는 뭐 많이 봅니다만 여전히 이제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갤럽 조사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ARS 조사는 가급적 안 보려고 합니다. 실제 전화 면접 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응답률이 최소한 10%, 15% 정도 되는 조사들을 보고 또 그 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떠나서 여론조사는 여러 번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하나의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여론조사를 지켜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코라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협회인데요. 저는 코라 차원에서 여론조사의 어떤 퀄리티와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저는 자구적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향은 맞다.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위 이른바 군소 여론조사 업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폐단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서 또 국회 입법 과정과 같이 좀 손발을 맞춰가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이번에 이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저는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여줬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거의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신 잘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애써서 부인을 해요. 그건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뭐 경쟁인들 만났을 때 뭐 거기 조그만 데서 한 것이 중소기업 정책 잘하고 있다 해서 뭐 90%인가 뭐 70%인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여론조사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여론조사를 보고 이걸 잘못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건 믿을 수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통상 여론조사하면 뭐 기본 1000샘플 많아 2000샘플 하잖아요. 20만 샘플을 한 거예요. 20만 샘플. 20만 샘플인데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민심조사를 한 거예요. 이 엄중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도 마찬가지. 여론이 사실은 지금 민심의 그 추이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좀 문제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민심을 선도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추세가 갖는 신호를 꾸준하게, 이건 소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호와 소음을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기엔 ARS를 빼고 그러니까 RDD 방식이나 안심 여론조사 그 방식을 쓴 때들은 거의 유사하게 일치해요. 추세가. 그렇다면 추세가 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유의미한 신호가 되는 거지 막 소음과 섞여 있다고 이것을 애써 부정하거나 의미 부여를 축소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강서구청장 선거가 저는 민심조사의 그게 확장판이었기 때문에 그걸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국민은 늘 옳다, 뭐 반성한다. 그러면 정말 국민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고 있구나. 국민이 뭘
옳다고 얘기하는지 듣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더 큰 몽둥이를 들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바랍니다.